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로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래서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혈액 질환 세 가지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진성 적혈구 증가증, PV라고 하죠. 그리고 원발성 골수섬유증, PNF, 마지막으로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ET인데요. 네, 맞습니다. 제리 스피박 박사의 의학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질환들의 핵심적인 특징들, 그리고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일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모두 골수에서 혈액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만성 골수 증식성 종양, MPN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 있거든요. MPN이요? 네, 공통적인 어떤 유전적 뿌리를 가지고 있긴 한데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환자분들이 겪는 과정은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서 이 질환들의 진짜 본질, 그리고 당신이 꼭 아셔야 할 핵심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만성 골수증식성 종양, MPN, 이 큰 그림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특징들을 공유하나요, 이 질환들이? MPN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골수 속에요.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 그러니까 조혈모세포라고 하죠.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특정 혈액세포가 과도하게 생산되는 그런 질환군입니다. 아, 과도하게. 네, WHO에서는 여러 종류로 나누지만 오늘 저희가 주목할 PV, PMF, ET는 특히 적혈구나 혈소판 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다른 공통점이라면 골수가 아닌 간이나 비장 같은 다른 장기에서 혈액을 만들기도 하고 이걸 골수 외조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급성 백혈병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MPN 안에서도 그럼 PV, PMF, ET 이 셋은 또 다른 종류의 MPM은 예를 들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 CML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이신데요. 가장 큰 차이는 유전적인 원인에 있습니다. CML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염색체라는 아주 특정적인 유전자 변이가 거의 모든 원인이거든요. 아, 네네. 반면에 PV, PMF, ET는 주로 JAK2라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JAK2라는 게 혈액세포 생성을 조절하는 일종의 스위치 같은 효소인데요. 스위치요? 네, 이 스위치가 고장나서 계속 켜져 있는 상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하나의 유전자 돌연 변이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가지 질병이랑 연관된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바로 그 점이 이 질환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같은 JAK2 돌연 변이를 가지고도 왜 어떤 사람은 적혈구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PV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혈소판이 막 늘어나는 ET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골수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PMF가 되는 걸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게요. 이건 그러니까 JAK2 돌연 변이 외에도 다른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질병의 진행 속도로 좀 달라서요. CML 같은 건 비교적 빠르게 진행하지만 PV, PMF, ET는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세 가지 질환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자, 진성 적혈구 증가증, PV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건 어떤 병인가요? MP인 중에서는 가장 흔한 편이고 주로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젊은 여성분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혈구가 많아져서 혈액이 걸쭉해진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혈액이 너무 진해지면 당연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쉽겠죠. 그렇죠. 가장 큰 위험은 역시 혈전, 즉 피떡이 생겨서 혈관을 막는 겁니다. 이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아주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어지럼증, 두통, 시력 문제 같은 증상들도 혈액 점도 증가랑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PV 환자분들만이 겪는 좀 독특한 증상 같은 것도 있다고요? 네, PV를 좀 강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이 몸에 닿으면 엄청 가려워지는 수인성 소양증이라는 게 있고요. 물만 닿아도요? 네, 그리고 손발이 막 타는 듯이 아픈 홍색사지 통증 같은 것들이 좀 특징적이죠. 물론 이런 증상 전혀 없이 그냥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혈액 수치 이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흔합니다. 아, 그럼 원인은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그 JK2 돌연변인가요? 맞습니다. PV 환자의 95% 이상에서 JK2 V617F라는 특정 돌연변이가 발견되거든요.
이 돌연변이가 있으면 적혈구 생산을 촉진하는 호르몬 EPO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낮아도 골수가 계속 적혈구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가속 페달이 고장난 자동차처럼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JAK2V6417F 돌연변이가 PMF나 ET 환자의 약 절반 정도에서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같은 돌연변이 다른 질병의 미스터리인 거죠. 그럼 진단은 JAK2 돌연변이 검사가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PV 진단의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적혈구 수치가 높고 이 JAK2 돌연변이가 확인되면 PV 진단에 상당히 가까워지는 거죠. 보통 PV 환자분들은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EPO 호르몬 수치가 좀 낮거나 정상 범위 아래쪽에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확진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게 진짜로 적혈구 총량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혹시 탈수 같은 걸로 혈장량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건지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PV 치료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무래도 혈액이 걸쭉해지는 걸 막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치료의 핵심 목표는 혈전증 예방이에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치료는 사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피를 뽑아내는 겁니다. 피를 뽑는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적혈구 양을 줄이고 혈액 농도를 낮추는 거죠. 헤마토크리트라는 혈액 농도 수치가 있는데 이걸 남성은 45% 미만, 여성은 42%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 사열만으로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비장이 커져서 불편하다거나 이런 증상이 심할 때는 약물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JAK2의 활성을 직접 억제하는 JAK 억제제, 예를 들면 룩소리티닙 같은 약물이 있고요. 아니면 페그 인터페론 알파 같은 약물도 증상 조절이나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세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페그 인터페론 같은 경우는 일부 환자분들에게서는 병을 완전히 관해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도 하고요.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관해요. 예, 완전 관해요. 다만 이제 과거에 좀 쓰이던 일부 약물, 하이드록시 유레아 같은 약물은 혈구 수치를 낮추긴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백혈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요즘은 사용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많은 PV 환자분들이 이 사열요법만으로도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PV가 주로 과잉 생산의 문제였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원발성 골수 섬유증, PMF는 좀 다른 느낌인가요? 네, PMF는 골수 내부의 환경 자체가 크게 변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은 조혈모세포의 문제로 되는 건 같은데 결과적으로 골수가 섬유질로 딱딱하게 굳어가는 섬유화가 진행되는 게 특징입니다. 골수가 딱딱해진다. 네,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혈액세포를 만들 공간이 줄어들겠죠. MPN 중에서는 가장 드물고요.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편입니다. 골수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일단 골수에서 피를 제대로 못 만드니까 빈혈이 심해지고요. 그리고 부족한 혈액 생산을 보충하려고 간이나 비장에서 대신 피를 만들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골수 외 조혈이죠. 이것 때문에 간이나 특히 비장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비장이 커지면 배가 막 부르고 아프거나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PB와는 다르게 피로감이라든지 야간 발한, 체중 감소 같은 전신 증상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PMF의 원인도 혹시 JAK2 돌연변이인가요? PMF 환자의 약 절반 정도, 한 55% 정도에서 JAK2 V617F 돌연변이가 발견됩니다. 여기도 있네요. 네, 하지만 나머지 환자분들에서는 CARR이나 MPL이라는 다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 돌연변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혈액세포 생성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경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런 돌연변이들이 골수 섬유화를 유발하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여러 성장인자들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섬유화 세포를 자극하는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골수가 굳어간다는 걸 확인해야 할 텐데요. PMF 진단은 사실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골수 섬유화 자체는 다른 여러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원인들을 배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눈물방울 모양 적혈구 같은 특징적인 소견이 관찰되고 JAK2, CARR,
MPL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골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섬유화 정도를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특히 어떤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지, 또 다른 추가적인 유전자 이상이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ARR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가 JAK2나 MPL 돌연 변이보다 예후가 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한데요. 이건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후가 PV나 ET보다는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안타깝게도 PMF를 완치시키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주로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심한 빈혈에는 수혈을 하거나 다른 약물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효과는 좀 제한적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큰 비장과 관련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JAK 억제제, 룩소리티닙 같은 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JAK 억제제요? 네, 이 약들이 비장 크기를 줄이고 전신 증상을 완화하면서 생존 기간 연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아주 젊거나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유일한 완치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봉태성 혈소판 증가증, E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혈소판 문제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ET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혈소판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질환입니다. PV가 적혈구, PMF가 골수 섬유화였다면 ET는 혈소판이 주인공인 셈이죠. 네. 이건 역시 JAK2, CARR, MPL 돌연 변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JAK2 돌연 변이가 약 50%로 가장 흔하고요. CARR이 한 30%, MPL이 약 8% 정도에서 발견됩니다. 혈소판이 많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보통 생각하면 피가 잘 멎을 것 같은데 아니면 오히려 혈전이 잘 생기나요? 그거 참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혈소판은 원래 지혈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기능 이상이 생겨서 출혈 경향, 그러니까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잘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특히 혈소판 수가 100만 개 이상으로 아주 높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세혈관에서 혈전이 생겨서 손발이 타는 듯 아프거나 홍색 사지 통증, 아니면 두통, 시각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ET 환자분들은 진단 시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어떻게 발견되나요? 그리고 다른 이유로 혈소판이 증가하는 경우랑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죠? 주로 건강검진 혈액검사에서 우연히 혈소판 수치가 높게 나와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염증이나 감염, 철결핍 같은 다른 원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소판이 증가하는 반응성 혈소판 증가증과 ET를 감별하는 건데요. 아, 일시적인 증가도 있군요. 네, 단순히 혈소판 수치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JAK2, CALR, MPL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 돌연변이가 발견되면 ET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이 세 가지 주요 돌연변이가 모두 없다면 CML 같은 다른 혈액질환 가능성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ET의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혈소판 수치를 무조건 낮춰야 하는 건가요? ET 치료는 조금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혈소판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혈전 위험이 높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특히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혈소판 수치 자체와 혈전 위험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나 과거 혈전증 병력, 그리고 JAK2 돌연변이 유무 같은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증상이 없고 혈전 위험이 낮은 젊은 환자분들은 특별한 치료 없이 그냥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켜보기만 한다고요? 네,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는 해야죠. 만약 홍색사지 통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저용량 아스피린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혈전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또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혈소판 수를 낮추는 약물, 페그 인터페론 알파나 아나그렐라이드, 하이드록시 유레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 특히 장기적인 위험성을 잘 따져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T는 일반적으로 PV나 PMF보다는 예후가 양호한 편이고요. 그래서 치료 결정에 있어서
먼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PV, PMF, ET라는 이 세 가지 질환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모두 골수 증식성 종양이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하지만 JAK2 돌연변이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혈구, 골수 환경, 혈소판 등 서로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독특한 질환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네요. 맞아요. 진단도 좀 복잡하고 치료 목표도 혈전 예방이나 증상 조절 같이 각기 다른 측면이 강조된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유전적 출발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여전히 아주 활발하게 연구 중인 분야입니다. 단순히 유전자 돌연변이 자체뿐만 아니라 어떤 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시작되었는지, 다른 유전적인 배경이나 후성 유전학적 변화, 면역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같은 정말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에는 각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전략을 찾는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JAK2, CALR 같은 주요 돌연변이 외에 발견되는 그런 추가적인 유전자 변이들이 단순히 예후 예측을 넘어서 환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합병증 패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혹은 CALR 돌연변이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미묘한 차이가 장기적으로 어떤 다른 경과를 보이게 할까? 이런 것들이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앞으로 이 질환들을 겪는 당신과 같은 분들의 여정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